그 아이 데려가면 저도 같이 죽여야 할 겁니다. 제가 그 남자한테 한 말이에요. 63년 살면서 사람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엔 진심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4년 전 제 손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끌려가는 그 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요,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꿈에 나왔어요. 그 아이는 공식 기록상 사망 처리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수도권 외곽 아무도 모르는 연수시설에 숨어서 24년을 살았습니다. 이 시설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 하나 있어요. 잠금 장치가 세 겹이고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고 저조차도 24년 동안 그 문손잡이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로 들어온 32살 청년이 하필 그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원장님, 이상하네요. 저 여기 처음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4년 전 그 아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날 밤 시설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다음 날은 2대. 사흘째 되던 날 양복 입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 청년 넘기시죠. 어차피 24년 전에도 못 지켰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24년 만에 봉인된 방문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단 한 통, 단 한마디. 곧 살아있습니다. 30분 후 검은 차들이 사라졌어요. 그 남자도요. 그 자리에 정부 번호판 차량 3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24년 전 제가 놓친 그 아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여자가 24년 만에 다시 그 아이 앞에 선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처음 이 시설에 온 날,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박준호 32세, 고아원 출신, 학력은 고졸, 경력은 여기저기 단기 아르바이트뿐, 특별할 것 없는 이력서였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눈이요, 어디서 많이 본 눈이었거든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눈을 어디서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별것 아닌 것도 의미 붙이게 되잖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면접 날 청년이 시설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근데 눈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상한테 많이 맞아본 사람 눈이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면접은 금방 끝났습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이 시설은 퇴직자들 연수 프로그램 돌리는 곳이고 청년은 운전하고 잡무 보조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뭘까 이 느낌은. 청년이 출근한 첫날 저는 시설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제한, 업무 외 사적인 연락 자제, 시설 내 사진 촬영 금지,
청년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돌려 그 방을 봤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고 잠금 장치가 세 겹인 문이었어요. 청년은 뭐가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꼭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뭐가 있길래 왜 안 되는 건데 하고요. 근데 이 청년은 마치 그런 규칙에 익숙한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저런 눈빛이 될까? 어떤 일들을 겪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했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틀째도 그러고 사흘째도 그러고 일주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마당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시간 되면 조용히 들어왔어요. 한 번은 제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좋냐고요. 청년이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있던 곳은 하늘이 안 보였대요.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개를 들어도 회색 벽만 보였다고요. 그래서 하늘 넓은 데 오면 그냥 한참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24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맡겨진 아이가 있었어요. 8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아이만 저한테 맡겨졌어요. 보호기간은 2주. 그 2주만 버티면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말이 없었어요. 시키는 건 다 했고 틈만 나면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하늘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하늘이 넓어요. 전에 있던 데는 하늘이 안 보였거든요. 똑같았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도요. 저는 창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거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잖아.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슴 한쪽이 자꾸 시끄러웠어요. 그 아이 아니야? 24년 전 그 아이 아니냐고. 청년이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점검을 돌고 있는데 복도 끝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봉인된 방 앞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문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뻗지도 않고 문고리를 잡지도 않고 그냥 서서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청년이 돌아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멍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홀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이상하다고. 여기 처음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4년 전 그 아이도 똑같은 자리에 섰었거든요. 처음 이 시설에 왔을 때 아이가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원장님. 여기 서 있으니까 왜 자꾸 눈물이 나요? 똑같았습니다.
자리도 말도 눈물이 고인 눈도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서 쉬라고요. 내일 얘기하자고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끝 봉인된 문이 24년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 고인 눈이요. 그리고 그 위에 24년 전 아이의 얼굴이 겹쳤어요. 끌려가던 날 아이가 저를 돌아봤거든요. 새벽 3시였습니다. 검은 차 세 대가 시설 앞에 섰고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끌려가면서 저를 봤어요. 왜 안 구해주냐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눈이었어요. 8살짜리가요. 그 눈이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시설 앞 도로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안 보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고 다음 날 2대가 되고 사흘째 되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수첩이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빛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보호대상 남아 8세, 코드명 새벽.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가 24년 전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창밖에서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도로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분명히 봤거든요.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는 것까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꿈이었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슴 한쪽이 계속 불안했어요. 2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차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청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나와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빗자루질 하나도 정성스러웠습니다. 대충 쓸어 담는 게 아니라 한 입 한 입 모아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성실할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그때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눈을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침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이었어요. 봉인된 방 앞에 서 있던 거요. 저는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방 앞에 왜 있었냐고요. 청년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대요. 그냥 복도를 걷다가 발이 저절로 멈췄다고요.
그리고 거기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마치 오래전에 그 자리에 서본 적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전에 서본 적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냐고요. 8살 이전에 청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불편한 걸 건드린 사람 표정이었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별로 없대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전 기억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요, 가끔 꿈을 꾼대요. 어떤 집이 나온대요. 낯선 집인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은 집. 복도가 길고 끝에 문이 하나 있는 집이래요. 그 꿈을 꿀 때마다 잠에서 깨면 눈물이 흘러 있대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거든요. 복도가 길고 끝에 문이 하나 있는 집. 이 시설이었습니다. 24년 전 이 시설에서 2주를 살았던 아이. 그 아이의 기억이 조각조각 남아있는 거였어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요.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청년이 그 아이라면, 24년 전 내 손에서 사라진 그 아이라면, 왜 여기 온 걸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청년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낙엽 쓸고 있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대요. 처음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대요. 박준호 씨 맞죠? 라고 물었대요. 청년이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더니 남자가 웃었대요. 알 건 다 안다고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원장님은 어떤 분이냐고. 예전에 이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청년은 모른다고 대답했대요.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건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남자 표정이 변했대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모르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 기억나는 게 있으면 조용히 연락하라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담장 너머로 던졌대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어요. 흰 명함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없고 직함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4년 전에도 똑같은 명함을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적힌 흰 명함. 전화번호만 하나. 그 명함을 받은 다음 날 아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냐고요. 청년이 말했어요. 40대 중반쯤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는 안 맸대요. 눈이 차가웠대요. 웃는데 눈은 안 웃더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4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안 매고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난 다음 날 아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당분간 시설 밖에 혼자 나가지 말라고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라고요. 청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자기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요. 청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 알고 싶다는 눈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청년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그냥 번호 없음이라고만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아까 우리 직원이 인사드렸죠?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 청년 넘기시라고요. 어차피 24년 전에도 못 지켰잖냐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곧 뵙겠습니다, 원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24년 전에도 못 지켰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맞아요. 못 지켰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옆에 오래된 전화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용이었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전화기. 저는 그 전화기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시설 앞 도로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어젯밤 그 차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불 끄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차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2대가 됐어요. 2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첫날 1대, 둘째 날 2대, 셋째 날이면 사람이 온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전화기를 들었어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또 그 방 앞이었습니다. 봉인된 방. 24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방. 청년이 그 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청년의 손이 문고리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는 소리쳤어요. 거기 손대지 마요. 청년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원장님,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 문 알아요. 아까 여기 서니까 갑자기 다 떠올랐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어요. 이 문 열면 작은 방이 나와요. 침대가 하나 있고 침대 옆에 작은 창문이 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그 창문으로 달이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요. 걱정 마 라고 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못 데려가 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그 목소리, 24년 전 제가 그 아이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매일 밤 이불을 덮어주면서 제가 했던 말, 걱정 마. 여기선 아무도 못 데려가. 청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목소리요. 원장님 목소리랑 똑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였어요. 24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 내 손에서 끌려간 아이. 공식 기록상 죽은 걸로 처리된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24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저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또 끄덕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24년이었어요. 24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요. 저를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8살 때 여기 있었다고. 내가 너를 지키려고 했다고. 근데 실패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일단 사무실로 가자고 했어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무실 문을 닫고 저는 청년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청년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청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어요. 검은 차 2대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말해줘야 했습니다. 24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24년 전 겨울이었다고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고요.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급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숨겨야 한다고요. 부모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대요. 아이까지 위험해졌다고요. 2주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주만 버티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왜 그런 일을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깐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숨기고 새 신분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일, 그게 제 직업이었다고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님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그냥 시골 연수시설 관리인이지만 24년 전에는 달랐다고요. 청년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새벽 3시에 검은 차 한 대가 시설 앞에 섰다고요. 차 문이 열리고 남자 하나가 아이를 안고 내렸어요. 8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신발도 안 신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데려온 게 분명했어요. 남자가 아이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준호라고 했어요. 부모 이름은 말해줄 수 없다고요. 알면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남자는 그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시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너무 많은 걸 본 아이의 눈이었어요. 8살이 가져선 안 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막혔거든요.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을 떠올리면 숨이 막혀요. 청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그때부터 2주 동안 아이와 함께 살았다고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고, 밤에는 이불 덮어주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했고, 불평도 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섭대요. 근데 원장님이 있으니까 조금 덜 무섭다고요. 그 말에 저는 울 뻔했어요.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이한테 매일 같은 말을 해줬어요. 걱정 마. 여기선 아무도 못 데려가. 내가 지켜줄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13일이 지났어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검은 차 2대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요. 24년 전 그날 밤도 저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다음 말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13일째 밤이었다고요. 새벽 3시쯤 창밖을 봤는데 검은 차 3대가 시설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찾아냈구나. 저는 비상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안 터졌어요. 누군가 미리 손을 쓴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를 깨워서 숨길 곳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안 맨 남자들.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오래 걸렸다고요. 찾느라 고생했다고요. 저는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이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데려가야겠네요. 라고요. 저는 버텼어요. 아이를 붙잡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이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상태로 봤습니다. 아이가 끌려가는 걸요. 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그 눈이요,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눈이었어요. 8살짜리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4년 동안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였어요. 24년 전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청년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식 기록상 너는 사망 처리됐다고요. 사고로 죽은 걸로.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다고요. 24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잖아. 살아서 내 앞에.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부모 이름이 없대요. 어디서 왔는지도 안 적혀 있대요. 8살에 들어왔다는 것만 있고 그 전 기억은 자기도 없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숨긴 거였어요. 죽은 걸로 처리하고 고아원에 맡긴 거죠.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린 거였습니다. 청년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자기를 찾는 거냐고 물었어요. 24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검은 차가 3대로 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 옆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시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24년 전과 똑같았어요. 첫날 한 대, 둘째 날 2대, 셋째 날 3대, 그리고 셋째 날 밤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으로 가서 비상전화기를 꺼냈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전화기였습니다. 청년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3번째 신호음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코드, 살아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만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24년 만이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어요. 30분만 버티라고요. 자기가 가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청년을 바라봤어요. 30분이라고요. 30분만 버티면 된다고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24년 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때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시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뒤에 있으라고요. 24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청년을 제 뒤로 밀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자국이 멈췄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계신 거 알아요. 문 열어주시죠. 김태수였습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화하러 온 겁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만 넘겨주시면 원장님한테는 손 안 댈게요. 어차피 24년 전 일은 끝난 거잖아요. 왜 끝난 일을 다시 꺼내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고집이 세시네요. 24년 전에도 그러셨죠. 그때도 안 된다고 버티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요. 24년 전에는 못 지켰어요. 내 아이를요. 남자가 말했어요. 30분 드릴게요. 30분 안에 문 열고 그 청년 내보내시면 다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근데 30분 넘기면요. 남자가 잠깐 멈췄어요.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어요. 원장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청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 때문에 원장님까지 위험해지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요. 청년이 말했어요. 근데 24년 전에도 저 때문에 원장님이 다쳤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청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24년 동안 숨겨온 비밀.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24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하늘이 기회를 줬다고요. 이번에는 안 놓친다고요. 청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안 울어야 하는데, 저는 청년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요.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말라고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장님 혼자 두고 못 있는다고요. 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24년 전에도 그랬어요.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고 저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던 아이. 내 아이. 저는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검은 차 3대 뒤로 회색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정부 번호판이었어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선우였습니다. 24년 전같이 일했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비밀을 아는 사람.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차 옆에 서 있던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선우 앞을 막아섰어요. 이선우가 멈췄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김태수가 다가왔어요.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그걸 펼쳐서 김태수 앞에 보여줬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굳어졌습니다. 그 수첩이 뭔지 저는 알아요. 24년 전에도 그 수첩 하나로 문이 열리고 길이 뚫렸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첩.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은 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람. 이선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10분 안에 철수하라고요. 김태수가 웃었어요. 그 수첩이 아직도 유효한 줄 아세요? 라고요. 24년이나 지났는데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효하다고요. 방금 확인하고 왔다고요. 이선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김태수한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김태수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선우가 말했어요. 24년 전 그 사건 파일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때 덮어줬던 건 진짜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묻어둔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여기 있다고요.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선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증인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증인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다고요. 김태수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부하들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말했어요. 10분이라고요. 10분 안에 안 사라지면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거라고요. 당신들 이름이. 김태수가 이선우를 노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만이라고요. 돌아서서 부하들한테 손짓했어요. 철수한다고요. 검은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하나씩 차에 탔어요.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 아이 진짜 정체, 우리도 알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가 웃었어요. 24년 전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숨겼는지 다 알아요. 차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검은 차 세 대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들이 사라질 때까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알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내 아이라는 걸. 이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근데 눈이 달랐어요.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이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 들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알아요. 저는 이선우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청년이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선우를 보더니 멈췄어요. 누구냐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24년 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때 내가 끌려간 날, 현장에 오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왔던 사람이라고요. 이선우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봤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컸구나 라고요. 단 2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2글자에 24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라고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요.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선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말해도 되냐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24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우가 청년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는 나랑 같이 일했다고요. 정보기관에서 위험한 일을 맡았다고요. 그 일 때문에 너희 가족이 위험해졌다고요. 청년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선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부탁했다고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선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이요. 원장님이 제 어머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또 끄덕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년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24년 전에 내가 끌려갔을 때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요. 내 어머니는 널 살리려고 자기 정체까지 숨겼다고요.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 숨긴 거예요? 어머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청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근데 왜 말 안 해주셨어요? 24년 동안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내가 내 어머니인 게 알려지면 널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숨겼어. 너도 숨기고
나도 숨기고 24년을 그렇게 살았어.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청년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얼굴을 감쌌어요. 24년 만에 만지는 내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청년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안겼어요. 24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등을 쓸어줬어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청년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청년이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안 숨어. 이제 안 보내. 이선우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청년을 안고 있었어요. 24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숨기는 삶은 끝났어요. 이제 드러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8살 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울다 지쳐서 잠들면 저는 밤새 그의 곁에 앉아 있었거든요. 24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였어요. 저는 준호의 머리카락을 쓸어줬습니다. 까칠까칠한 머리카락. 남편도 이런 머리카락이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 닮아서 눈이 깊고, 당신 닮아서 말이 없고, 당신 닮아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선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준호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살짝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이선우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선우가 오늘 밤은 안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일은 모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우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준호를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24년 전 사건을 다시 열겠다고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선우가 준호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24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준호가 동의해야 한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인생이니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호 곁에 앉았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준호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준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24년 전 사건을 다시 열려고 한다고. 그때 준호를 끌고 갔던 사람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밝히려고 한다고. 준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준호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24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준호밖에 없다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준호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강요할 수 없다고. 위험한 일이라고. 얼굴이 알려지고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24년 전 그날 밤 꿈이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다 보였대요. 전에는 흐릿했는데 어젯밤엔 선명하게 보였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자기를 숨기고 있었대요. 뒤에다 숨기고 앞에 서서 막고 있었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엄마를 밀었대요. 엄마가 넘어졌대요. 바닥에 쓰러졌는데 머리에서 피가 났대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소리 지르고 싶었대요. 엄마라고. 근데 못했대요. 소리 지르면 엄마가 더 다칠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24년 동안 그 장면이 꿈에 나왔대요. 누군가 쓰러져 있는 장면. 근데 얼굴은 기억 안 났대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지키려다 쓰러졌다는 것만 알았대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젯밤 엄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막혀있던 게 터진 것 같대요. 기억이 다 돌아왔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할게요. 증인할게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쉬운 일 아니라고 했어요. 법정에 서야 하고 그날 밤 일을 다 말해야 한다고.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24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라고 했어요. 엄마도 자기도. 근데 숨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준호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숨는 거 말고 맞서고 싶어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아들이라서 고맙다고. 준호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도 고맙대요. 24년 동안 자기 지키려고 혼자 버텨줘서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날 오후 이선우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검찰 쪽 사람이었어요. 24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진술했어요. 24년 전 그날 밤 일을요. 아이를 맡게 된 경위, 2주 동안 있었던 일, 13일째 밤에 벌어진 일, 아이가 끌려간 후 제가 한 일, 다 말했습니다. 준호도 진술했어요. 기억나는 것들을요. 끌려가던 그 밤, 차 안에서 들은 목소리들, 그 후 깨어났던 낯선 곳, 고아원에 맡겨지기까지의 과정, 조각조각 남아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검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다고요. 이 정도면 재수사 근거가 된다고요. 이선우가 24년 전 사건 파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때 덮었던 거지 없앤 게 아니라고요. 그걸 다시 열면 된다고요. 저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검찰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석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한 달, 24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4년 전 사건이 정식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고요. 김태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24년 전 은폐된 국가비밀 사건, 핵심 증인 생존 확인, 관련자 무더기 검거. 저는 TV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24년 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중간에 목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끌려가던 장면. 저를 돌아보던 아이의 눈. 아무것도 못했던 제 자신. 다 말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준호를 공격했어요. 8살 때 기억이 정확하냐고요. 24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혹시 누군가한테 주입받은 거 아니냐고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근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기억이라고요. 24년 동안 매일 꿈에 나온 기억이라고요.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라고요. 준호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8살 때 엄마가 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봤다고요. 그걸 어떻게 잊냐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재판은 길었습니다. 3달 동안 이어졌어요. 중간에 협박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만두라고요. 더 가면 다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24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요. 이선우가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여줬어요.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법정 앞쪽에 김태수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어요. 24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표정은 달랐어요. 그때는 웃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이었어요. 판사가 죄목을 읽었습니다. 살인교사, 납치, 증거인멸, 직권남용.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죄.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24년 전 그날 밤 제 아이를 끌고 가면서 웃던 얼굴. 며칠 전 어차피 못 지켰잖아요 라고 비웃던 얼굴. 그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원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24년이었어요. 2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매일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이제야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원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2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호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선우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우 앞에 섰어요. 이선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없었어요. 근데 눈이 달랐습니다. 이선우가 수고했다고 했어요.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세 글자에 24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다고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4년 동안 같이 짊어진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차에 타고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살아도 되는 거냐고요. 저는 시설 안을 둘러봤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았던 곳, 절대 열지 않던 방, 항상 닫아두던 커튼, 아무도 들이지 않던 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24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봉인된 방 앞에 섰습니다. 24년 동안 열지 않았던 문. 저는 봉인 테이프를 뜯었어요.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24년 전 준호가 잠들었던 방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반짝였어요. 준호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바라봤어요. 여기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2주 동안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밤마다 여기서 달 봤대요. 그건 기억난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달 보면서 잠들면 엄마가 이불 덮어줬다고. 준호가 돌아봤어요. 걱정 마 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못 데려가 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요. 이제 진짜 아무도 못 데려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아무도 못 데려가. 엄마가 지킬게. 이번에는 진짜로. 준호가 제 품에서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고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준호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24년 만에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볼까봐, 뒤따라올까봐, 흔적을 남길까봐.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묘소 앞에 섰어요. 준호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준호 데려왔어. 우리 아들. 준호가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 저도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끝났다고. 24년 걸렸는데 이제 끝났다고.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어요. 24년 동안 못 흘린 눈물을 그날 다 흘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이제 뭐하고 살 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숨는 것밖에 몰랐어요. 지키는 것밖에 몰랐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괜찮다고.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고. 준호가 웃었어요. 같이 생각하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구나. 24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시설로 돌아왔어요.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방 안가득 빛이 들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커튼 뒤에서, 봉인된 방 뒤에서, 가짜 이름 뒤에서.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아도 됐어요. 드러내도 됐어요. 햇빛 아래 서도 됐어요. 준호가 제 옆에 왔습니다. 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숨겨질 때 살아남아요. 근데요, 드러날 때 비로소 살게 돼요. 24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가려고요. 준호랑 같이 햇빛 아래에서 숨기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은 곳입니다. 준호가 골라준 집이에요.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여기 하늘 진짜 넓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2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하늘 넓은 곳이 좋다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엄마한테 하늘 넓은 집을 찾아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커튼 없이요. 햇살이 들어오면 그냥 한참 서서 바라봅니다. 24년 동안 못했던 일이에요. 커튼 뒤에 숨어서 창밖을 훔쳐보듯 살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열어요. 매일 햇살 받아요.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 준호는 이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살아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직장이에요. 준호가 원한 거였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24년 동안 평범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요. 자기 이름도, 부모 이름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호가 저를 보러 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하늘 보면서 이야기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에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요즘 보는 드라마, 다음에 뭐 먹을지,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게 좋아요. 24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엄마 아들 사이에 당연히 나눠야 할 이야기들. 저희는 24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준호가 왔을 때 저한테 물었어요. 후회되는 거 없냐고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후회요. 24년 동안 후회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더 단단히 숨겼어야 했는데, 더 세게 버텼어야 했는데, 매일 그런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눈 뜨자마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후회가 24년 동안 저를 짓눌렀어요. 숨 쉬는 것도 무거웠어요. 근데요, 저는 준호한테 대답했어요. 후회가 없진 않다고요. 아직도 그날 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요. 근데 그 후회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 크다고요. 내가 이렇게 커서 내 앞에 앉아있다는 게, 엄마라고 불러준다는 게, 같이 밥 먹고 하늘 본다는 게, 그게 더 크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준호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이선우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별말 없이요. 잘 있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잘 있다고요. 지난번에 이선우가 말했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살라고요. 24년 동안 코드로 불렸잖아요. 숨겨진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라고요. 저는 울 뻔했어요. 24년을 같이 짊어진 사람이니까요.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어요. 고맙다는 말 안 해도 고마운 거 알고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미안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선우가 고마워요. 지난달에 남편 묘소에 다녀왔어요. 준호랑 같이요. 1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울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묘소 앞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준호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제가 요즘 뭘 하는지, 날씨가 어떤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근데 그게 좋았어요. 24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가 이렇게 잘 컸으니까요. 당신 닮아서 눈이 깊고, 당신 닮아서 말이 없고, 당신 닮아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요. 고마워요, 여보.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6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4년은 숨어 살았어요. 커튼 뒤에서, 봉인된 방 뒤에서, 가짜 이름 뒤에서 매일이 무거웠어요. 숨 쉬는 것도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숨지 않아요. 드러내요. 햇빛 아래서요. 가벼워요. 숨 쉬는 게 가벼워요. 사람은요, 숨겨질 때 살아남아요. 근데 드러날 때 비로소 살게 돼요. 저는 24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살고 있어요. 내 아이 곁에서, 햇빛 아래에서, 내 이름으로, 숨기지 않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숨어 있어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요, 드러나도 되는 날이 와요. 햇빛 아래 서도 되는 날이요. 그날까지 버텨주세요. 당신도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